자, 그럼 우리 전자기학 우리 전공인데요. 우리 2학년 때 이제 배우는 기초 전자기학 교재. 한번 학교에서 교재는 그리피스 교재 아마 쓰셨죠? 네, 검정색 표지, 예,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해당되고. 근데 이 전자기학은 여러분 좀 특징이 한 매년마다 4문제 또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거의 한 일반 물리학에서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전공에서 한 반 정도, 두세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물리학 쪽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일반 물리학에 해당되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근데 뭐 작년에만 좀 그랬었고, 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전공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 이외에 여러분 좀 추가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야 될 단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앞 페이지에 여러분들, 자, 이거 프린트 자료 있는데, 이거 다 어디에도 놓여져 있냐면 우리 카페에도 다 PDF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이용하셔서 패드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차례가 좀 있어요. 차례가 있어서 우리 1장에서부터 9장까지라고 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어느 파트에 좀 신경을 써서 배워야 되는지, 요거 살짝 좀 OT 뭐 전자기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전자기학. 자, 전자기학 이 해당되고, 자, 지금부터 다룰 건 이제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배울 거예요. 예전에 기출됐었던 문제들은요, 좀 적분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치환 적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근데 요즘 스타일은 그렇진 않아요. 다 우리 적분 테이블 다 주어지기 때문에 적분 테이블 잘 좀 활용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자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양자역학 가면 우리 부분 적분 쓰는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우리 부분 적분 쓰는 문제가 양자역학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전자기에도 좀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단은 뭐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좀 가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에서 수학적인 부분들은 계속 요즘 추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수학적인 부담 좀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 1장이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벡터 해석이라고 좀 되어져 있죠. 벡터 해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벡터 해석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막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벡터 해석. 그래서 벡터 해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우리 전공에서 가장 많이 표현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우리 발산 정리하고요. 발산 정리. 그 다음에 우리 회전 정리라고, 우리 발산 정리를 또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죠. 자, 얘를 우리 그린 정리라고도 하고 가우스 정리라고 합니다. 가우스 CRM, 가우스 정리. 자, 같은 말에 해당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해 줄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회전 정리, 회전 정리라고 해서 우리 스토크스 정리라고 합니다.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자, 기본.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시험 문제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떤 걸 이용해서 우리 표현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우리 연산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쓸 겁니다. 그죠? 이름 뭐예요? 델 연산자. 이름이 3개 있습니다. 이름이 3개. 델 연산자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렇게 3가지. 자, 이름이 스칼라 함수에 작용하냐, 벡터 함수에 내적으로 작용하냐, 외적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우리 불리는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얘네들의 의미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근데 막 이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의미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당연히 물리학과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 단원이기 때문에 잘 비교하셔야 되고, 우리 또 요것도 쓰지만 우리 뒤에 이제 이것도 나오죠. 우리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우리 델 연산자의 제곱에 해당되는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하는 특징들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자, 2장에는 좀 뭐가 정전기장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정전기장인데, 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완벽해요.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전기장과 똑같은 내용들이 등장해요.
우리 특히 우리 전자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됐었냐면 우리 전기장, 임의의 공간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게 우리 전자기에서의 우리 전기장 우리 구하는 목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전기장을 구할 때 우리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뭘 이용하는 게 되게 편리했었냐면 가우스 법칙. 대칭성이 없이 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우리 DQ라고 하는 미소 전하를 이용해서 구하는 법칙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여기 해주셔야 될 것들은 일반 물리학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어떤 게 좀 표현되어 있냐면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경계 조건에 해당되는 스토리들은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 조건. 근데 요즘 일반 물리학에 살짝 좀 등장하지만 우리 전공에서 또 많이 사용해줘야 될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전기장. 근데 이것만 배우면 너무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좀 다르게 우리 좀 구하는 방법 중에서 특수한 기법이라고 해서, 자 이제 요 단원에서는 좀 시험 문제 또 많이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법, 즉 전기장을 구하는데 우리 특수한 방법, 기법을 써서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이 자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라플라스 방정식 이용해 주는 법. 라플라스 방정식.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상법, 그 다음에 변수분리법.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반 물리학이 없죠. 일반 물리학에는 없어서 이 세 가지 방법은 전공에서만 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자, 우리 세 가지. 근데 자, 셋 중에서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린 중요한 게 우리 물리학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린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 중에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기출됐던 부분은 어디에 제일 많이 기출됐냐면 영상법에서 가장 많이, 그동안 기출된 거는 영상법이 가장 많이 기출됐어요. 자, 그런데 자, 요 두 가지도 라플라스 방정식하고요. 라플라스 방정식의 이게 응용이죠. 변수분리법이라고 하는 게 응용입니다. 그래서 2차원이나 3차원에서의 어떤 전기장과 전위 구하는 방법. 우리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은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뭘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냐면 전위를 구한다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위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2차원이나 3차원인 경우에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변수분리법 이용해 주는데 여기다 뭘 추가해서 경계 조건 추가해서 우리 전위 전기장 구하는 것들 여러분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변수분리법에 해당되는 특징도, 자 요즘 어떤 느낌인 거냐면 우리 일반 역학에서요, 우리 단진동 말고요, 우리 어떤 저항력,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에 비례해서 뭔가 이제 진폭이 줄어드는 우리 함수, 그런 진동을 우리가 무슨 진동이라고 했었냐면 감쇄 진동이라고 했었고, 감쇄 진동이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 이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작년에 거의 처음 출제했습니다.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 라플라스 방정식이랑 변수분리법도 별로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근데 전자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잘 여러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라플라스 방정식, 영상법, 변수분리법 세 가지는 잘 꼼꼼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단원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수한 기법 해당되는 내용들 자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 이제 물질 속의 정전기학이에요. 물질 속에서의 정전기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모두 유전체 내부의 전기장을 여러분 계산할 겁니다.
유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야 되는데, 유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들, 가우스 법칙을 약간 좀 변형시킨 우리 대체장이라고 하는, 자, 우리 D라고 하는 여러분들 물리량 이용해서 표현할 거고요. 또 우리 대체장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유전체입니다. 부도체예요. 절연체입니다. 내부의 전기장을 표현할 때 우리 중요한 물리량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물리량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속박, 전하, 밀도라고 하는, 자, 요 내용은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속박 전하 밀도는 속박 면전하 밀도가 있고요. 속박 면전하 밀도. 자, 얘는 우리 또 우리 속박 면전하 밀도 이런 것들을 우리 편극 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편극 밀도라고 해서 편극 밀도예요. 편극 밀도라고 해서 단위 부피당 쌍극자 모멘트, 전기 쌍극자 모멘트, 우리가 편극 밀도라고 하는데, 둘 다 피어서 헷갈리니까 좀 얘는 대문자 취급해서 여러분들 짝대기를 하나 더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편극 밀도를 우리 계산해 주는 방법은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속박 전하 밀도, 속박 우리 면전하 밀도라고 해서 시그마 B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로 P에다가 N 햇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현해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또 너무 중요한 거 부피 전하 밀도도 있죠. 속박 면전하 밀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속박 부피 전하 밀도는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주는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속박 전하 밀도, 속박 면전하 밀도, 속박 부피 전하 밀도 이용해서 대체장을 활용해서 우리 유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 이런 것들 우리 계산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편극률이라고 해서 우리 전기 편극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유전율을 전기 편극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자잘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 가지고 좀 비교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요. 자, 다섯 번째가 정자기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도 정자기야, 정자기장, 또 정자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뭐랑 내용은 완전하게 똑같냐면,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우리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지만, 우리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계산하죠? 앙페르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장은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쿠울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지만, 자기장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오사바르의 법칙, 식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대칭성이 있는 전기장은 뭘 이용해서?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대칭성이 있는 자기장은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장도 딱 우리 대칭성 있는 거 5가지밖에 없었어요. 점전하, 선전하, 면전하, 도체구, 내부, 외부, 부도체구, 내부, 외부 등등 있었고, 자기장도 우리 5가지가 있어서 대칭성 있는 자기장, 우리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그다음에 토로이드 내부의 자기장, 그다음에 굵은 직선 도선 내부에서의 자기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비교해 주셔야 되고, 여기도 추가적으로 조금 우리가 나오는 우리 뭐가 있냐면, 우리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추가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생소해요. 6번째로, 이번에는 우리 물질 속에서예요. 물질 속의 정자기학이라고 합니다. 정자기학이라고 여러분 얘기해서, 자, 어떤 단어랑 매우 흡수하는 거냐면, 물질 속에서의 정전기학이랑 물질 속에서의 정자기학이 또 아주 그대로 늘 대칭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자 우리 정전기장 뭐랑 우리 대칭이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질 속에서의 정자기학이라고 하는 내용들 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물질 속에서의 정전기학은 유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물질 속에서의 정자기학은 이번에는 우리 어떤 물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성체입니다. 자성체 내부의 자기장,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 자기장 내부에서의 우리 자성체 내부의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들 보조장이라고 하는 보조장은 우리 H라고 얘는 표현하죠. 전기장은 대체장을 이용해서 자기장은 보조장을 이용해서 뭔가 물질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자화된 물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또 물리량이 여기서 등장해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편극 밀도 얘도 표현해 주는데 전기장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자화 밀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등장하죠. M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걸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우리 단위 부피랑 포함되어져 있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자화 밀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화 밀도 이용해서 우리 속박 전류 밀도라는 것들도 여러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속박 전류 밀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속박 표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 자화 밀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됐었는데 얘는 M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로스 N-이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우리 전류 밀도라고 해요. 부피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속박 부피 전류 밀도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는 마이너스는 없지만 여러분들 컬 M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된 게 우리 속박 전류 밀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죠. 의미는 우리 전하가 뭘 만들기 때문에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유전체 내부에서는 속박 전하 밀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또 여러분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어요? 자기장은 여러분 전류가 만들죠. 물론 이제 전류도 만들지만 누구도 만드냐면 전기장의 변화도 만들지만 근데 물질 속 자성체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이런 속박 전류 밀도, 그다음에 속박 우리 표면 전류 밀도, 그다음에 부피 전류 밀도가 결정을 해줍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내용들이 중요해서 요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정자기학, 정전기학은 굉장히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좀 여러분 보셔야지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파트는 거의 2, 3, 4, 5, 6 다 중요합니다. 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출제도 많이 됐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되고요. 7장이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은 뭐가 지금 정상 상태, 즉 전하가 정제이고 전류도 일정한 전류가 흘러가는 이런 상황 좀 다룹니다. 그러다가 7장으로 들어가면 전기역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전기역학은 전하가 움직입니다. 정지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전하가 움직이면 우리 뭘 받게 될 거냐면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서 전자기력을 여러분 받게 되죠. 그래서 전자기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비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고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전자기 유도여서 전류가 이제 변합니다.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뭔가 기전력, 전기장도 이런 만들어진 특징들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 전자 유도는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거 똑같아요. 그렇죠? 얘도
똑같은 내용, 여기도 같은 내용이 등장해서 표현해 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다르게 무엇으로 표현해 주는 맥스웰 방정식. 자, 맥스웰 방정식도 우리 두 가지 표현이 있었죠. 우리 적분의 형태도 있었고 미분의 형태도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전자기에서는요, 우리 교류 회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일반 물리학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류는 우리가 다루진 않을 겁니다. 교류 회로. 근데 교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임피던스라든가 리액턴스 막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 특별하게 전공 전자기에서는 교류회로 다루지 않습니다. 교류회로는 일반 물리학 시간에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교류하셔야 돼요. 그죠? 교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8장은 보존법칙이라고 하는데, 보존법칙은 특별하게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온 건 없고요. 내용도 간단해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우리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하량 보존, 에너지 보존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고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9장이 조금 어려운데, 9장은 약간 느낌이 좀 어떤 거냐면 버리기에는 좀 불안하고 안 버리기에는 또 할 내용이 좀 많고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전자기파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은 전자기파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자기 우리 일반 물리학 시간에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 복사 압, 그렇죠?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 다 정리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 전자기파를 좀 수학적으로 그러면 편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거냐? 편광의 종류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광학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광학도 따로 들으셨어요? 광학 수업도 들으셨습니까? 광학은 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전자기학에서 파생된 학문이 우리 광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광을 다룰 때 선편광이 있고, 또 여러분들 원편광이 있고, 타원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오른손 원편광이냐, 왼손 원편광이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편광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P편광과 S편광의 또 차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막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딱 어떤 포인트만 잘 좀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방법. 자, 요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출제가 돼서 우리 어떤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정리해 주는 것들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자, 편광. 자, 편광은 일단 우리 처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거고요. 또 우리 맥스웰 방정식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표현해 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셨던 여러분들,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에너지 밀도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있었고, 또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표현들을 놔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사압이라든가, 또 우리 굴절 같은 것들도 우리 어떤 거 이용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도 전공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자,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자기학에서 배우셔야 될 전체적인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거는, 자,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9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일반 물리학에서 우리 다뤘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